괴인은 천천히 운공법을 외우며 사내아이에게 그것을 따라하게 했다. 괴인이 가르쳐준 운공법은 운기를 거꾸로 행하게 하는 것으로 머리를 아래에 두고 발을 위로 올려 기혈을 역행시키면 독이 들어왔던 곳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막 배워 시작한 것이니 매일 조금씩 운기를 해야 하며 한 달 이상을 꾸준히 해야 몸속의 독을 완전히 빼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사내아이는 머리가 영특하여 설명을 듣고는 곧바로 이해했다. 괴인이 가르쳐준 대로 해보았더니 과연 마비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사내아이가 계속해서 기를 운행시키자 양 손끝에서 거무스름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걸 보고 괴인이 웃으며 말했다. 됐다, 오늘은 더 할 것 없다. 내일 또 다른 것을 가르쳐주마. 이제 가자. 그러면서 괴인이 사내아이의 손을 잡았다. 가다니요? 어딜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에 괴인이 사내아이의 팔을 잡아 끌며 대꾸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당연히 아버지가 가는 대로 따라와야지. 그러고는 막길을 가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수리의 울음소리가 울리더니 커다란 수리 2마리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괴인은 멍하니 수리들을 바라보다가 양미간을 찌푸리며 사내아이의 손을 놨다. 저들과 만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던 괴인이 숲을 향해 몇 걸음 걷자 어느새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순간 당황한 사내아이가 아버지를 외치며 숲으로 뛰어갔으나 이미 괴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세찬 바람이 밀려오는 것이 느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수리들이 뒤에서부터 날아와 아이를 앞질러 갔다. 휘날리던 머리카락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앞쪽에서 웬 남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느새 수리들은 그들 옆에 내려앉아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남자는 짙은 눈썹에 눈이 크고 가슴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으며 윗입술은 수염으로 살짝 덮여 있었다. 나이는 대략 30살쯤 되어 보였다. 그리고 여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미녀였다. 그녀는 총명하게 빛나는 두 눈으로 사내아이를 살펴보더니 남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 아이 누구 닮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자는 말없이 아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곽정과 황용 부부였다. 곽정과 황용은 찻집에서 황약사의 소식을 알아보던 중 멀리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사람들이 육가장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치며 밀려오는 바람에 거리가 떠들썩해졌다. 강남에는 2개의 육가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육승풍이 장주로 있는 태호의 육가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전원이 장주로 있는 가흥의 육가장이었다. 육전원은 육승풍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 불이 난 곳은 바로 가흥의 육가장이었다. 두 사람이 육가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불이 난 곳을 살펴보니 숯덩이가 되어버린 시신이 몇 구 눈에 띄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황용이 뭔가 미심쩍은 듯 말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곽정이 묻자 황용이 나름의 추리를 했다. 육전원과 하원군은 무림에서도 이름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 사고로 불이 난 것이라면 식솔들이 못 빠져나올 리 없었겠죠. 이건 분명 원한을 가진 누군가 살인멸구하기 위해 불을 낸 거예요. 곽정은 황용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이들 부부는 오랫동안 도화도에만 있었던 까닭에 이미 육전원 부부가 죽고 현재는 육립정이 육가장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다. 뭔가 단서를 찾기 위해 집 주변을 둘러보던 황용이 반쯤 무너져 내린 담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것 좀 봐요. 그 소리에 곽정이 다가와 살펴보니 피로 찍은 손자국 여러 개가 눈에 띄었다. 말라붙은 핏자국이 연기에 그을려 한층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곽정은 오싹 소름이 끼쳐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과도 같은 외침을 내뱉었다. 정년선자 이막수. 그 말에 황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가 틀림없어요. 정년선자 이막수는 무공이 고강하고 독학이 짝이 없어 과거 서독에 버금간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지금 강남에 있다면 우리와 부딪힐 수도 있겠군요. 황용의 말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야 장인어른만 찾으면 그만이니 굳이 부딪힐 필요가 있을까? 그때 황용 눈에 금붕어 10댓마리가 배를 하얗게 드러내고 죽어있는 연못이 보였다. 곽정과 황용이 다가가서 보니 연못 옆에 빙백은 침 2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연못에 반쯤 잠겨 있었다. 황용은 놀란 듯 혀를 한번 날름거리더니
나뭇가지 2개로 빙백은 침을 집어 수건으로 열어 겹산 뒤 옷에 넣었다. 그 이후로도 주변을 살펴보며 이동하던 2사람은 숲속에서 수리들과 사내아이를 만나게 된 것이다. 곽정은 사내아이를 쳐다보며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황용도 그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수컷 수리의 왼발에 상처가 나 있었다. 황용이 코를 대고 맡아보니 냄새는 그 상처에서 나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2사람이 수리의 상처를 살펴보니 피부를 살짝 찢은 정도의 상처였는데도 다친 부위가 썩어가고 있었다. 그때 곽정 눈에 온통 시커멓게 변한 사내아이의 팔이 보였다. 너도 도개당한 거냐? 그 말에 놀란 황용이 얼른 아이의 팔을 잡아채고 단도로 살을 째서 독이 퍼진 피를 짜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내아이의 팔에서는 선명한 붉은색 피가 흐르는 게 아닌가. 황용은 어떻게 팔이 까맣게 변할 정도로 중독되었는데 피가 붉은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내아이가 괴인에게서 전수받은 운기법으로 독이 퍼진 피를 짜낸 사실을 그녀가 알 리 없었다. 일단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화옥루안을 꺼내 아이에게 먹이고 환약을 2개 더 꺼내 수리들에게도 하나씩 먹였다. 곽정은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엄청난 내공이 실린 휘파람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니 새들이 사방에서 일제히 날아올랐다. 사내아이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황용은 남편이 이막수에게 도전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도 단전에서 기운을 끌어올려 함께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곽정의 휘파람이 웅장하고 호쾌하다면 황용의 소리는 높고 청량했다. 한편 거꾸로 다니던 괴인은 휘파람 소리를 듣고는 걸음을 더욱 재촉해 바람처럼 소리를 피해 달렸다. 또 다른 곳에서 정령을 안고 있던 푸른 도포의 괴인은 휘파람 소리를 듣고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녀석들이 왔구나. 귀찮아지기 전에 멀리 가야겠다. 그리고 이막수는 육무쌍을 겨드랑이에 끼고 정신없이 내달리다가 갑자기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에 우뚝 멈춰서서 불진을 흔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과연 곽정과 황용이군. 언젠간 붙어볼 날이 있겠지. 그러곤 육무쌍의 허리를 안고 다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무부인은 가지낙과 작별을 고하고 남편을 부축하여 길을 떠났다. 그녀 옆에는 2 아들도 함께 따르고 있었다. 가지낙은 이막수가 다시 돌아와서 곽부를 해칠까봐 그녀를 데리고 숨을 곳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곽정과 황용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곽부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가지낙과 곽부는 휘파람 소리를 따라 달려 마침내 곽정 부부가 있는 곳에 닿았다. 곽부가 황용 품에 뛰어들며 제잘거렸다. 그러다 곽부는 사내아이의 시커먼 팔을 쳐다보고 더럽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 말에 화가 난 사내아이가 콧방귀를 뀌며 걸음을 옮겼다. 얘야, 기다려라. 네 몸에 아직 독이 남아있어 발작하면 큰일이다. 곽정이 사내아이를 불러 세웠지만 사내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계속 걸어갔다. 사내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성격인지라 곽부가 한 말에 마음이 단단히 상했던 것이다. 곽정이 얼른 앞으로 나가 아이를 막아섰다. 어쩌다 이런 독에 당했느냐? 우리가 치료해준 후에 가도 늦지 않을 거다. 그러나 사내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어르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발걸음을 더욱 빨리 해서 곽정 옆을 빠져나가려 하자 곽정이 팔을 뻗어 아이를 붙잡으며 물었다. 얘야, 네 성이 뭐냐? 사내아이는 몇 차례 벗어나려 몸부림치다 생각처럼 되지 않자 왼손으로 곽정의 배를 힘껏 때렸다. 그러나 곽정은 가볍게 웃을 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었다. 화가 난 사내아이가 다시 곽정을 때리려고 팔을 거두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곽정의 배에 묻혀 빠지지 않았다. 사내아이는 얼굴이 온통 붉게 상기되어 팔을 빼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으나 자기 팔만 아플 뿐 곽정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곽정이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네 성이 뭔지 말해주면 놓아주마. 그러자 아이가 눈을 흘겨보며 답했다. 성은 네이고 이름은 압이라고 합니다. 이제 놓아주시죠. 곽정은 그 이름을 듣고는
실망한 표정으로 배에 힘을 빼고 아이를 놓아주었다. 곽정은 사내 아이가 네 아비라고 말하며 자기를 비웃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사내 아이는 겨우 손을 빼내고는 냉소를 지으며 곽정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용은 사내 아이의 얼굴에 나타난 교활한 표정을 보며 누군가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 사내 아이의 양어깨를 붙잡고 가만히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네 성은 양이요. 이름은 과, 어머니는 몫이가 아니더냐? 사내 아이는 갑자기 황용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튀어나오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가슴에 기혈이 끓어오르고 말았다. 그 때문에 남아있던 도끼가 솟구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깜짝 놀란 곽정이 얼른 다가가 양과의 몸을 주무르자 입에서 검붉은 선혈을 토하며 양과가 의식을 되찾았다. 곽정은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가 바로 양강의 아들이었군. 황용이 양과를 살펴보니 맹독이 깊이 퍼져 있었다. 우선 객점으로 가서 약을 구해야겠어요. 그때 양과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 말에 곽정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답했다. 우리는 네 어머니의 친구란다. 네 어머니는 어찌 되셨느냐? 그러자 양과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말만 남기고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곽정은 양과를 들쳐안고 일행과 함께 객점으로 향했다. 황용은 처방전을 써서 객점 심부름 꾼 아이를 약방으로 보냈으나 그녀가 쓰는 약은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가흥처럼 제법 큰 성에서도 모두 구할 수가 없었다. 곽정은 양과가 깨어나지 않자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황용은 양강이 죽은 후 남편이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양강의 아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었으나 독 때문에 생사가 위태로워 보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나가서 약을 찾아봐요. 황용이 심각한 표정을 짓자 곽정은 더욱 근심스러웠다. 두 사람은 곽부에게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준 후 함께 약초를 찾기 위해 객점을 나섰다. 양과는 날이 저물도록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가지나기 틈틈이 들어와 양과를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양과는 누군가 자기 가슴을 문지르는 것을 느꼈다. 점차 정신이 돌아오며 눈을 떠보니 검은 그림자가 흔들리다가 갑자기 창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보였다. 양과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탁자에 몸을 기대고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지붕 위에 누군가 거꾸로 서 있었는데 분명 낮에 자기더러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던 그 괴인이었다. 양과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반갑기도 했다. 당신이었군요. 그러자 괴인이 물었다. 어찌 아버지라 하지 않느냐? 그 말에 양과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무슨 도움이 되니 잠시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런 양과의 속내도 모르고 괴인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올라오너라. 그 말에 양과는 창틀을 기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독이 퍼진 후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손이 미쳐 처마를 잡기도 전에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괴인이 손을 뻗어 양과의 등을 붙잡고는 가볍게 지붕 위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옆방에서 후 하고 촛불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자기 움직임을 눈치챈 것을 알아차린 괴인은 지체 없이 양과를 안고 질풍처럼 내달렸다. 가지나기 지붕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마을 밖 황무지까지 내달린 괴인은 양과를 내려놓았다.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도끼를 빼내거라. 양과가 괴인이 시키는 대로 하자 잠시 후 손가락에 검붉은 피가 몇 방울 맺히면서 가슴속이 한결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가르쳐주면 바로 터득하다니 똑똑하구나. 넌 내 친아들보다 더 영리하다. 괴인은 죽은 아들이 생각나는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양과의 머리를 몇 번이나 쓰다듬었다. 괴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불현듯 양과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밀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양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 역시 그가 11살 되던 해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모겸자는 죽으면서 양과에게 아버지가 가흥 철창묘에서 죽었다고 말하며 자기 시신을 화장해 철창묘 밖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그런 뒤 곽정을 찾아가 그를 사부로 모시라는 당부를 했다. 모겸자는 양과에게 기본적인 무공을 가르치기는 했으나
자신의 무공이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닌데다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었다. 양과는 장사를 지내고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태오변 장흥에서 가흥으로 옮겨왔다. 그다지 먼 길은 아니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가흥 주변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다. 어린 양과는 술 단지를 굽는 가마에 기거하며 남의 가축이나 작물을 훔쳐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양과는 나이는 어리지만 성정이 강하고 오만해서 남에게 신세를 지며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양과는 사람들의 눈총 속에서 냉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 괴인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왔던 양과였다. 순간 양과는 자기도 모르게 뛰어올라 괴인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버지, 아버지. 양과는 오늘에서야 오랜 세월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아버지라는 한마디에 그간 가슴에 담아왔던 그리운 정이 묻어나며 다시는 이 사람을 조롱하지 않으리라 스스로 다짐했다. 양과에게도 물론 가슴 뛰는 일이었지만 괴인 역시 양과만큼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교감하며 정말 부자지간인 듯 느껴졌다. 괴인은 정신이 나간 듯 웃어젖혔다. 착한 녀석, 기특하구나. 다시 한번 아버지라 불러보거라. 그 말에 양과는 시키는 대로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거기에 감격한 괴인의 입가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내 평생의 무공을 모두 너에게 전수해주마. 그러고는 양과를 떼어놓고 몸을 낮추더니 입으로 구구구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두 팔을 뻗었다. 그러자 고막이 터질 듯한 엄청난 굉음이 들리더니 앞에 있던 흙벽이 무너지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걸 보고 놀란 양과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뜨며 혀를 내둘렀다. 이게 무슨 무공입니까? 저도 할 수 있나요? 그러자 괴인이 껄껄 웃으며 답했다. 이건 한마공이라고 한다. 네가 배우겠다고 한다면야 얼마든지 가르쳐줄 수 있다. 그 괴인은 다름 아닌 서독 구양봉이었다. 구양봉은 제2차 화산 농검대회에서 황룡의 계략에 빠져 미쳐버린 후 10여 년 동안 천하를 떠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곤 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어디든 눈에 익은 곳에 닿으면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찾으려 무던히 애를 썼다. 몇 개월 동안 가흥에 머물러 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몇 년 사이 그는 구음진경을 거꾸로 연마하며 내공도 크게 진보했고 정신도 많이 또렷해졌다. 비록 여전히 미치광이처럼 정신이 없기는 했지만 하나하나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대체 누구인지만큼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런 구양봉이 이제 한마공의 기초를 양과에게 전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마공은 천하에 몇 안 되는 절세신공인 만큼 배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만일 수련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엄청난 내상을 입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과거 친아들인 구양극에게도 한마공을 전수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구양봉은 매우 흥분한 데다 정신까지 흐릿한 상태여서 앞뒤 가릴 것 없이 새로 받아들인 양아들에게 한마공을 가르쳐주려 했다. 다행히 양과가 영리하고 눈치가 빠르기는 해도 무공의 기초가 약한 탓에 구양봉이 한참을 가르쳐 주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만약 양과가 무공에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 한마공을 섣불리 수련하려고 했다면 큰 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양과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 구양봉은 슬슬 짜증이 났다. 오늘은 그만하고 가서 좀 쉬어라. 그 말에 양과는 아까 곽부가 손이 더럽다고 핀잔을 주었던 일이 떠올라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돌아가기 싫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래요. 그 말을 들은 구양봉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구양봉은 자기 일에 관해서만 생각이 나지 않을 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주 멀쩡했다. 지금 나는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나와 있으면 네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당분간은 돌아가 있다가 내가 정신을 되찾고 나면 그땐 영원히 함께 지내자꾸나. 양과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던 터라 구양봉의 손에 매달렸다. 그럼 빨리 데리러 오셔야 해요. 그 말에 구양봉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어딜 가더라도 나는 다 알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곤 양과를 안아 객점에 데려다 주었다.
한편 가진학은 양과의 상태를 살펴보러 방에 들어갔다가 침상을 더듬어 보아도 아이가 없자 객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양과가 보이지 않자 가진학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시 양과의 침상에 와보니 그가 이미 돌아와 있는 게 아닌가. 가진학이 어딜 다녀왔냐고 막 물으려는 순간 지붕에서 바람 소리가 일며 누군가 지붕을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무공이 매우 강한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가진학은 얼른 곽부를 안아 양과 옆에 앉히고 철장으로 창문을 막고 섰다. 만약 두 사람이 적일 경우 그들이 되돌아올지도 몰라 경계하려는 태세였다. 과연 예상대로 바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지며 지붕까지 닿았다. 맞는 것 같지? 정말 그 사람일까요? 목소리는 곽정과 황용 부부였다. 그제야 가진학은 마음을 놓고 문을 열었다. 황용이 문을 들어서면서 다급하게 물었다. 대사부님, 여기 별일 없었나요? 별일 없었다. 황용은 안심한 표정으로 곽정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그러자 곽정은 고개를 흔들며 생각에 잠겼다. 아니야,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어.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가진학이 물었다. 누구 말이냐? 그러자 황용은 곽정의 소매를 당기며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곽정은 사부를 속이는 것이 내키지 않아 사실대로 말해줬다. 구양봉을 본 것 같습니다. 가진학은 평생 원한을 품어온 사람의 이름을 듣자 금세 얼굴빛이 변했다. 구양봉, 그놈이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이냐?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약초를 따서 돌아오는데 객점 주변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더군요. 몸놀림이 괴이하면서도 빠르게 쫓아가 보았지만 어느새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무래도 구양봉 같았습니다. 가진학은 곽정이 언제나 신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지금 곽정은 천하의 견줄자가 손에 꼽힐 정도의 절세 고수였다. 그런 곽정이 본 게 구양봉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일 리 없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